예, 방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손님들이 타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님이랑 주영 씨랑 오셨습니다. 지하철 요금 오른대요. 어떻게? 네. 김정현 의원님이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서울시 얘기하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주영 씨. 여기도 왜 나한테 물어봐요?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주시네, 두 분 다. 예. 방산역에 도착해서 방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방산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그 중급 주도주? 뭐 엔터 뭐 이런 쪽에서 방산을 좋게 보는 쪽이 많고 리포트도 최근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은 뭔가요? 좋게 보는.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동안은 세계 평화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국지적인 어떤 전쟁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뭐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든지 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좀 대결하는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일원화된 전 세계 지배 구조에서 이제는 다자주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자주의 구도로 갈 때는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으로서 다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자경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변의 어떤 다른 국가나 지역 연합체에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EU를 제외하면 별로 없고 EU도 지금 무기가 없죠. 독일 같은 경우 뭐 탱크, 레오파드 탱크 같은 경우가 녹이 슬어서 지금 못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를 좀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장기간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 무기를 만들 사람이 미국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 러시아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중국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러시아, 중국에서 무기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국 무기는 또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상대적으로 미국 무기체가 호환될 수 있는 무기가 어딨지라고 돌아봤더니 한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이미 조금씩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축으로 해서 방산 그 필요성이 높아졌고 전 세계 방산 예산이 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후화된 장비, 노후화된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현대 로템이 개발한 이 K808 베코가 이 폴란드에 수출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크게 보면 지금 수출의 주력은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K2 전차. 그래서 전차라고 하는 것은 지상 공격용 아예 무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자주포는 그냥 대포인데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이동하는 있는 거죠. 것을 네. 자주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탱크보다는 좀 더 무겁지만 더 대구경의 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포병의 아주 주력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155mm 포탄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가장 또 빠르게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한국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지역으로 이미 수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스템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겠지만 이것도 한 카테고리로 본다면 일단 F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 연습용 비행기 겸 경공격기가 이미 필리핀에서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 시스템. 이런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한국 수출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언급해 주셨던 현대 로템은 이미 캐터필러형 장갑차를 수출을 예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수출된 것은 차륜형이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처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주포나 이런 포병과 관련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는 거의 포병전이거든요. 양쪽이 이제 공군으로만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러시아가 지금 공군력을 그렇게 쓰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 보고 우리한테 최신형 전투기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 포격전이기 때문에 네. 이 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매출이 뭐 폴란드나 이쪽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전부 우크라이나에 밀어줬으니까 이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메꿔주면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김정일 이사님은 뭐 방산 무기 체계도 꿰뚫고 있어. 포병 출신입니까? 포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저는 공군 출신이라 이 욕구는 잘 몰라요. 비행기에 대해 공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또 공군 또 장교 출신 아니에요. 공군 중위 출신인데 장갑차, 탱크 이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야, K 방산이 그만큼 그죠. 환경도 되고 경쟁력도 가져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군용 부분이고, 그러니까 민간 쪽에 이제 방산 쪽에 뭐 특별히 항공 같은 경우에 민항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민수 부분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민수. 네. 네. 예, 민간 부분에서의 수요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수 부분에서는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주목할 건 항공 쪽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뭐 크게 보면 두 갈래죠. 물론 중소형 항공기는 중국도 만듭니다만 그걸 이제 뭐 전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결국 에어버스와 보잉 두 회사가 미국과 모두 유럽이죠. 예.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한국항공우주 CF와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기술력 있다고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만 쓰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진입하면 뭐 물론 사고 생기면 당연히 탈락하는 거지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사례를 보시면 그 에어버스 CEO나 보잉 CEO가 왔을 때 항상 누구를 만나고 가느냐? 한국항공우주를 만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먼 곳까지 왜 가나 싶은 사천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의 본사, 제조 부분 있는 곳을 꼭 들려서 한번 시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수항공 측면에서의 부품 수요는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중형 대형 항공기를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잉은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주가가 좀 찌글찌글되고 있지만 불과 한 3-4달 전에는 신고가 갔다가 지금 옆으로 찌글찌글되는 모습이고요. 에어버스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흐름을 본다면 민수 부분에서의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부품 매출은 일정 부분 견조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캔코아는 상관없어요? 뭐 캔코아 같은 그런 회사도 있지만 네. 캔코아 같은 회사가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에 즉 납품하는 그 비중이라든지 이 기여도는 뭐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서 네.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회사는 검증돼 있는 두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다음 주에 또 항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누리호 발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뭐 위성과 관련된 왜냐하면 그 누리호를 쏴서 소형 위성들을 뿌려주는 역할을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더미를 한번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했고 네. 지금 더미가 돌고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한 무게 거의 70-80%의 네. 더미를 싣고 그다음에 중소형 위성을 달고 올라가서 그 중소형 위성들을 놓고 오는 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 소형 위성과 관련돼 있는 여러 종목군들이 있죠. 뭐 개별 종목이니까 제가 뭐 종목명까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그나마 좀 검증돼 있는 뭐 세트릭 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어떤 단기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2차 발사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단기 모멘텀은 됐지만 그게 추세 상승으로 갔느냐? 그렇진 않았고요. 않죠. 예.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계속 끌고 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발사체가 확실하게 경쟁력을 얻어서 다른 국가보다 싸게 잘해줄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면 지금 스페이스X가 여러 나라의 위성을 싣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는 무언가 좀 돈도 되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런 시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누리호 2차 때는 이제 더미를 싣고 갔다. 더미가 뭐야? 더미가 뭔지 물어봐. 더미가 뭘까요?
범위가 뭘까요? 무게는 같지만 네.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톤 정도의 대형 위성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고 치면 아직 그런 위성을 우리가 직접 싣고 갈 수는 네.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 발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모조품을 들고 간 거고 이번에는 실제 위성은 작은 마이크로 위성이 한 8개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무게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무게를 채우기 예. 위해서 지난번보다는 작은 더미를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더미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모형 위성인데, 근데 역시 김 이사님이 요번에 그 깔끔하게 실위성을 싣고 간다는 줄 알았는데 실위성이랑 함께 또 이제 모형 위성도 무게 때문에 같이 가는 거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사실은 어떻게 뭐 가짜라는 표현은 모형 위성을 쓴 거예요. 요번에 실제로 우리가 위성을 보내는 건데. 네, 근데 지난번에 뜬 그 모형 위성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정도의 수명으로 계속 돌고 기능만 못할 뿐이고. 네, 그렇죠. 뭔가 도는구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네네. 아니고 궤도에서 돌고 있다가 2년 네. 후에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나로호, 누리호 발사한다고 하면 관심이 있다가 사실은 그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지나고 나면 그냥 모멘텀으로 사실 뉴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저궤도 위성이나 통신이나 그렇죠. 이런 쪽의 산업 변화 뭐 그런 쪽의 어떤 기업체들의 움직임 이런 걸 더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G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그쪽인데 이미 근데 스페이스X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 우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벌써 새까맣게 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쏘죠. 그다음에 다른 미국의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쏠 거라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주 쓰레기 청소 업체 이런 거 하나 생기면 대박이겠다, 그죠? 그런 영화가 있었죠, 승리호. 네, 넷플릭스 그런 영화 때 거예요? 승리호가 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뭐 나중에 정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업체들이 워낙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이미 스페이스X가 상당 부분의 그 저궤도를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업체들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위성들을 띄우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과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자체가 우주에 대한 어떤 관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막고 있다. 그다음에 향후 우주 쓰레기가 될 가능성, 그다음에 이게 뭐 민가로 떨어지거나 할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성업체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스페이스X나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뭐 나사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리 그런 기준들이 생긴다고 하면 막 쏘아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나사나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뭉쳐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다자주의로 가서 중국 그렇죠. 자기 맘대로, 러시아 러시아 자기 맘대로. 맘대로, 미국도 맘대로 이렇게 쏘면 그때 또 이 위성들끼리 뭐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엔 그 고위도 위성을 쏠 때도 이걸 또 피해서 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도 해야 되는 그런 논점들이 있어서 지금 이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어떤 협약 같은 게 꼭 마련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협약들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지금 소형 위성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뭐 스태트랙 I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에게도 뭐 기회가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궤도 위성에서 받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5G나 통신 기업보다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면서요. 단가도 비싸고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 경제성이 없는 지역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공기라든지 UAM 같은 것도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UAM의 관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 그것도 결국은 일종의 통신망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제공해야 될 텐데 네. 그것을 지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망이나 관제 시스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가? 뭐 몇 대 날아다닐 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대수가 많아지고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아무래도 위에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UAM을 넘어서 자동차까지 만약에 전부 연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대역폭을 좀 넓게 해서 더 많은 위성이 더 많은 지역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정말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광 트랜시버 이런 부품들의 개선을 통해서 아마 속도도 앞으로는 조금씩 올라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경쟁 업체들이 생기면 지금은 뭐 스페이스X 원에 뭐 몇 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과정 기업들이라서 가격을 자기들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가격 결정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높은 가격과 낮은 속도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항공기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건 팩트인데 대한항공도 다음 달인가부터 이제 해요. 유료로 서비스하는데 그런 네. 것도 이제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까지 가능해지면 좀 더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의 발생,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5G망과 연계해서 뭐 UAM의 어떤 통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의 통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품주 아까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고 해주셨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것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관심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방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누가 뭐래도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 사업부도 많고 그래서 뭐 K2도 연결돼 있고 K9도 연결돼 있고 천무 시스템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다각도로 연결돼 있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좋은 양상이지만 그렇게 뭔가 다각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어떤 이 종목에 정말로 좋은 프리미엄을 얻기에는 약간의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름 독점 기업이면서 프리미엄을 얹을 수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독점 기업에 가깝고 그다음에 완성된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는 점에서 저는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는 비교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많이 빠졌죠. 물론 밸류는 비쌉니다만 말씀드렸던 독점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비교 우위를 따졌을 때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좋은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 역시 하나 팬으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야, 그죠? 기업을 보니까. 하나는 어차피 올해 순위가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예상하시나요? 작년에는 10위였잖아요. 네. 제가 꼴찌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네. 6위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6위까지. 네. 아이고 야구를 넣어가지고 이게 그 한국항공우주고 그 위성이나 위성통신 그쪽에서는 좀 마음에 또 관심 탑픽 없어요? 네. 일단 저는 세트랙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그룹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쨌든 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나 외국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세트랙 아이이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위성 관련주는 아니지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쪽 그 위성 합법 시스템을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을 중소형주 쪽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이사님과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방산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김 이사님과 저는 이제 지하철 내려가지고 가면서 야구 얘기하실 야구 거죠? 얘기 이제 하나하고 LG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 테니까 네. 우리 여기 지하철 얘기는 주영 씨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